네, 본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최종 선택, 내일 전략,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출발 자체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 시장 훈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반응은 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현물은 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급락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오늘 같은 시장은 보게 되면 종목별로 반등 강도가 굉장히 좀 차별화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도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 그래서 굉장히 좀 온도차가 큰, 종목별로 온도차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어쨌든 급락에 따른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반등은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일단 반등에 성공한 거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 상당 부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종목별로 좀 이슈들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접해볼까요? 예, 오늘 급등한 종목을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났던 종목들이 의외로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어닝 쇼크가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반응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4분기에 어떤 미리 반영될 그 손실에 대해서 미리 부실을 털어내고 실적 악화의 부분에 감소하더라도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이 강하게 오늘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한 제기가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좀 약간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기업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는 강하게 가는 이제 이런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라든가 대우건설, 대림산업, 특히 이제 건설주 쪽에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림산업이나 대우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분기, 3분기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이 부실을 털어냈듯이 대림산업하고 대우건설은 이미 이제 앞으로 발생할 2014년도에 발생할 중동 현장이라든가 현장 비용을 미리 선반영시키고 그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들을 재무제표에서 떨어내면서 물론 실적은 어닝 쇼크를 냈지만 결국 미리 부실을 털어냈다라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았던 PDP 사업부의 고정 자산을 전액 감액 처리하면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면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종목을 회피할 게 아니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어닝 쇼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느냐까지 체크를 하셔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대표적으로 건설업종의 반등폭이 상당 부분 눈에 띄었고 또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삼성 SDI가 또 유일하게 또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던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추가적인 이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해서 이 신흥국에서의 돈이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는 이런 위기감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신흥국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지까지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테이퍼링 시행 얘기는 작년서부터 이미 쭉 나왔던
악재였던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반응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요번에 갑자기 아르헨티나라는 사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에 대한 위기감이 좀 확산이 신흥국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염이 됐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환율 방어를 포기를 하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머징 주변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든가 브라질, 인도, 멕시코, 러시아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신흥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 또 동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신흥국의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흥국의 위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나라별로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흥국들의 위기가 이 통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원인들과 함께 나라별로 좀 살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신흥국 통화 가치 급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해당 국가마다 각기 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개별 국가가 안고 있는 고유 위험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러시아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급격한 자본 유출, 즉 그동안 선진국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왔다가 신흥국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이 되면서 불거진 이유인데요. 그건 이제 동유럽 신흥 국가들은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아르헨티나 이슈 부각 이후에 이머징 주변국도 통화 절하율인데요. 아르헨티나가 물론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브라도 그렇고요. 헝가리, 그 다음에 브라질, 칠레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가치가 좀 급락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제 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좀 자세히 본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페소 환율이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변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쨌든 발단이 된 부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르헨티나 증시는 조정 후에 반등을 하면서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왜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고 신흥국 위기감이 불거지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큰 영향이 없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는 나라 자체적인 고유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10%를 윗도는 고물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심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고갈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포기를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촉발이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 급락 원인이 어떤 테이퍼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한다거나 유동성 위기가 왔다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의 증시 흐름만 본다 그러면 경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던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주변국인 브라질까지도 이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주변국인 브라질 해와라도 급락을 했는데요. 12월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전월 대비해서 한 22% 이상 감소하면서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글로벌 유동자금이 원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히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추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불거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개별 국가의 위험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 유출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상당 부분 올라왔었던 고평가되어 있던 통화 가치의 정상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테이퍼링이 시행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 들더라도
크게 반등을 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하락 압력에 대한 부분도 역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위험성이 국내 증시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인원은 미국 경기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시발점이 된 거고, 신흥국 위기론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얼마 전 중국에서 발표된 PMI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모멘텀도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악재로 본다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마감 시한인데 이것을 좀 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재정 협상 리스크가 2월 중순경에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 2월 말, 즉 디폴트가 나기 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으로 전망을 한다 그러면 결국 2월달 시장도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은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1월달 미국 경기 지표가 2월에 주로 발표가 되는데요. 1월달에 지금 미국 경기가 한파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1월 경기 지표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으로든 지속적으로든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 상황에서 2월달 증시 흐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제 반대로 좀 호재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P 500 기업 중 한 절반 이상 발표를 했는데 한 70% 이상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어쨌든 미국 경기 회복이 더디지만 중장기 경기 회복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 부분은 작년 한 해 동안 24.9%, 즉 한 2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이 되는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재와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기 확장에 대한 신뢰가 좀 약화된 부분이 시장에 있긴 하지만 일시적 이벤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요. 미국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 이 되는 쪽으로 긍정적 시각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신흥국 위기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이 그 이머징 마켓에서 대안의 시장으로, 즉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시장으로 선호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2월 달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시장에서 아직도 확인해야 할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도 일단은 반등의 국면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마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이벤트들이 지나가면 추가적으로 또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보면서 갈까요? 예, 체크 포인트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12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는데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ECB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열리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는지 여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에 대한 부분과 1월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월 실업률에 대한 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 확인은 필요하지만 변동성의 부분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 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오늘보다는 내일 발표하는 제너럴 모터스, 소니, 필립 모리스 같은 굵직한 제조업 업체들의 실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국내 기업들은 내일 주로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라든가 GS 리테일,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의 기업 실적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고용지표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죠. 고용지표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상당 부분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그에 따른 또 전략을 짜야 될 텐데요. 오늘 반등의 폭이 사실 원하는 만큼 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고요. 전략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내일 시장은 물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신흥국의 어떤 외환위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그다음에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엔화 가치가 상승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서 현금 비중 확대를 하는 쪽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처럼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으로 해석을 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일시적 미국 경기 둔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런 국지적 이슈, 그다음에 중국 구조조정에 따른 성장통, 그다음에 월가의 옐런 길들이기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갭하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갭을 매꾸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 열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갭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매꾸로 올라가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다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900포인트를 일단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를 회복을 해서 지수가 갭 하락한 부분을 갭을 매꾸로 반등을 해서 올라왔을 때 과연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나와서 시장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느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중장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확인한 후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해석이 돼서 움직이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중소형주들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왔다가 오늘도 이제 좀 매도가 나왔지만 이 매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1월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을 철저하게 가려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도 물론 관심이 가지만 최근에 연기금리에서 자금 집행하면서 사들이고 있는 이런 기관이 수급이 동반되는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소형주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를 회복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00포인트를 하회한 이후에 사흘 만에 반등이지만 시장의 반등 폭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190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 국면에 이르더라도 역시 좀 종목별로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